한국은 지금은 성장도 없고 거버넌스도 안 좋아요. 투자할 매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조금 더 성장이 가속화가 되고 자사주 소각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데, 성장에 대한 가정을 4%가 아니고 5% 정도. 그리고 실제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한 5% 성장했고 대만은 10%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장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되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매년 1.5%씩.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소각하는 게 3% 가정을 하면, 목표로 하는 퍼가 13.5배를 하면 지수 6,000도 가능하다. 이 사람 한번 진짜 만나보고 싶었다. 더피플 시간입니다. 그 대선을 앞두고서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이 높아졌어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무려 1,4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갈 때 안 가고, 안 갈 때 못 가고. 그러니까 언제 가냐라는 거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멈춰 있고. 우리의 코스피는 항상 갇혀 있기만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분이 코스피 5,000 가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라는 분을 모셨습니다. 이남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뭐 제 의견보다는 예. 이제 제가 요즘 맡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 이제 논평으로 나간 걸 예. 제가 좀 최근에, 그러니까 쉽게 우리 투자가들, 주주 아니면 이제 우리 3% 청취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5,000이요. 상징적인 의미의 5,000이에요? 아니면은 진짜 5,000이에요? 진짜 5,000이고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5년 내에 5,030까지 가능하다. 네. 항상 이제 복리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5,000 하면 우리가 이제 가보지 않은 예. 그 뭐 지수기 때문에 너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근데 복리로 치면 매년 14%. 지금 우리가 한 2,600 지수를 감안하면 5년 동안 매년 14%니까 물론 한국 시장이 그렇게 계속 오른 적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동안 뭐 주주들이 피해 입고 기업 가치 파괴가 돼서 연평균 한 2, 3%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웃 나라인 대만이 지난 10년 동안 연 12%씩 올랐고, 미국은 연 뭐 한 12%씩 오르는 게 당연하고, 일본도 한 8, 9% 연 올랐어요. 거버넌스 개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이러한 소수주주 보호, 그다음에 거버넌스 개혁, 뭐 이런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숫자로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더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상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상법 개정이 우리 보통 전문가들이 아니면 이제 얘기는 많이 하지만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외국 사람들은 엄청 한국 시장에 관심 많습니다. 거의 매일 한두 팀씩 제가 만나거나 콜을 하는데, 예. 이 사람은 내가 한국에 투자를 해서 이제 주주가 되면 나를 대한민국이 법제도나 회사가, 이사회가 나를 보호를 안 해준다. 주주 보호, 투자가 보호. 그러니까 전 세계 선진국 범주에 포함되는 나라 중에 이런 나라는 없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투자를 꺼리게 되고, 지금도 이제 대기 자금은 많지만 상법 개정이 되면 나를 보호를 해준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주주라는 것은 회사의 주인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내가 회사 직접 경영하기 어려우니까 이사를 주총해서 선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회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경영진도 감시 감독하고, 그 다음에 뭐 장기 전략에 관해서는 코칭도 좀 해주고, 이제 그게 이사회 역할인데, 나를 일반 주주를 위해서 사회이사들이, 독립이사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특정 주주, 뭐 창업한 패밀리가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바로 어떤 경우에 사익 편취가 되는 나쁜 자본 거래도 무조건 찬성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근데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 이사가 그동안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가 있었는데, 선진국은 법제도나 아니면 판례로 굳어져서 예. 당연히 이사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있고, 그거는 그냥 사회의 관습, 자본시장의 그러한 그 판례로 다 녹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이 도입이 되면 이사들이
훨씬 객관적으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고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저도 사회이사를 여러 군데에서 해봤지만 그냥 지배주주나 CEO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그것이 내가 다시 연임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방향이라고. 어떻게 보면 사회이사들이 사회적으로 덕망 많은 분들, 존경받는 분들인데 비굴한 면도 되게 많아요. 한 번 더 여임하고자 일반 주주를 전혀 무시하고 그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러한 안건들을 다 통과를 시키는 그런 것이 우리의 나쁜 그동안 뭐 프랙티스였고 그게 주가를 엄청 누르고 왜냐하면 투자가가 손해를 보니까. 그리고 한국 시장엔 투자를 하면 그동안 아주 작은 이익을 내거나 손해를 보는 게 비일비재했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바라볼 때 이게 우리 안에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이 경영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뭐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사야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얘기는 그 거버넌스적인 문제 때문에 분명히 괜찮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한 매수세인 외국인 자금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가지고 좀 꺼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은 성장도 없고 거버넌스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매력이 전혀 없어요. 과거에는 20년 전만 해도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 성장을 많이 해서 거버넌스가 안 좋아도 그것을 감내하고 투자할 만한 매력 있는 나라다. 엄청 다이나믹하다. 내가 투자가 보호가 미흡해서 거버넌스가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너무 역동적이고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ROE가 10%가 넘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우리 뭐 잠재 성장률도 뭐 1%대로 떨어졌고 5년 후에는 뭐 제로 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기업들 과거 5년 10년 동안 보면 기업 이익이나 주가가 연 2, 3%밖에 못 오르고 ROE는 한 5, 6%대에 머무르니까 거기다가 투자가 뭐 거버넌스 안 좋으니까 한국 투자할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기업들이 가령 지난 우리 5년 10년 동안 보면 기업들이 실제 투자 많이 했어요. 예. 빚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빚 중독도 거버넌스 문제예요. 왜냐하면 차입금은 결국은 갚아야 되는 거고 기업 가치를 상쇄하는 건데 그 차입금이 결국 투자의 성과로 나타나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잘못된 거여서 이 사회가 걸렀어야 되는데 못 걸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기업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장을 할 수 있으면 투자를 계속하면 되고 성장이 없는데 요즘 금융지주사 같은 데는 주주 환원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성장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성장과 주주 환원의 조합을 잘 찾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본 배치라고 하고 그것을 실제 우리나라 기업은 이 사회에서 거의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 이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험도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사들의 퀄리티 질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 모든 법제도 질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개선이 돼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긴 걸립니다. 근데 거버넌스가 개선이 되면 진짜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까요? 성장이 많이 엄청 떨어지는데? 많이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학교에 있지만 그 전에는 뭐 30년 이상 국제금융시장에서 있으면서 외국 투자가 가장 많이 하는 한국인이라고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외국 투자가들 많이 아침에 아니면 점심도 먹고 콜도 엄청 많은데 최근에는 국부펀드, 연기금, 해치펀드, 뭐 그다음에 한국 투자 안 하던 패밀리 오피스 같은데 콜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자금들은 그동안 한국 안 하던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년, 10년 동안 일본이 거버넌스 개혁을 하면서 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이 안 할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밸류업을 한다고 반신반의를 했었죠. 근데 뭐 밸류업은 뭐 성공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정부도 약속을 못 지키고 기업들도 호응을 안 해서 뭐 하여간 물컵이 한 반이 찼다. 뭐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못 할 텐데 이번 그 상법 개정이 특히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진짜 된다면 그 사이드에 지금 이렇게 그 대기하는 자금들이 엄청나게 물밀려 올 것 같아요. 가령 지난 4월에
일본의 외국인 주식 순매수 대금이 한 달에 36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36조 원이요? 가장 돈 많이 들어왔다는 게 1년에 아마 30몇 조 원 정도 한 달에.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을 떠나는 자금들이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오는데 한국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그 자금이 지금은 일본에 주로 가고 뭐 중국 투자는 대개 미국 투자가 자금들이 조심을 하니까 그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고 이것은 상법 개정이 돼서 그냥 일시적으로 몇 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꾸준한 그 주주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고 주주환원 성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돌파구가 생기면 워낙 우리나라 주가가 전 세계 뭐 선진국 중에 꼴찌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밸류에이션도 꼴찌, 투자 성과도 꼴찌니까 눌려 있는 주식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확실히 저는 자신 있게 외국 자금들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꼴찌다 말은 많이 하는데 약간 자조적으로 하는 의미도 좀 있거든요. 진짜 꼴찌입니까? 아니면은 그 우리의 느낌적인 꼴찌입니까? 진짜 꼴찌죠. 그러니까 우리 그 주가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올해 2025년 예상 이익 추정 대비 퍼는 8배, 8배. PBR은 0.9배. 그래서 뭐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고 회계의 불투명성이 있는 중국 밸류에이션보다 30% 이상 우리가 쌉니다. 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보다 거버넌스가 더 약하다는 그러게요. 거네요. 물론 중국이 이제 성장하는 기업도 많지만 그쵸. 전통 기업들 뭐 그 석유 회사들 그다음에 은행들 이게 이제 전통 회사 큰 데들이거든요. 그런 데는 공산당이 여전히 지배주주이고 간부들이 주요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데 물론 이제 BYD도 있고 그 알리바바도 있고 뭐 PDD도 있고 좋은 회사도 많지만 예. 그러한 중국보다도 우리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러니까 가령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아파트 평당 단가가 1억인데 대한민국은 한 6,500만 원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의 퀄리티가 여전히 세계 첨단을 달리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되게 이상한 거죠, 되게. 교수님 주신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게 거버넌스 얘기가 다양한 게 있지만 이제 배당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배당 수익률은 꽤 많이 올라왔어요. 2.4%, 일본이 2.4, 대만이 2.7, 중국이 2.4, 미국은 오히려 1.4. 전 세계가 2%인데 우리나라가 2.4니까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데 총주주 수익률이 낮은 거는 주가가 안 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총 주주 수익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주가 오른 거랑 배당 수익률을 더해서 이제 연륜으로 치면 이제 연 4.9%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물론 중국이 우리보다 좀 낮긴 하지만, 근데 이제 4.9%를 나눠서 보면 한 2.5%가 배당 수익률이고, 한 2.4%는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연 한 EPS 기준으로 연 2, 3%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배당 수익률이 우리가 2.5%로 높게 보이지만 실제 우리 배당 성향은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는 거.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괜찮아 보이는 것은 분모 주가가 낮아서 그렇지. 우리 그러니까 그 실제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뭐 대만이나 다른 나라처럼 한 4, 50% 배당 성향을 보이면 우리 배당 수익률은 한 4%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결국은 저희 같은 포럼이 주주환원하라고 밸류업은 주주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주환원은 그냥 밸류업을 가는 과정의 하나고 도구이지. 그래서 회사의 상황을 잘 봐서 우리가 회사의 지금 현금이나 앞으로 버는 현금 흐름을 미래 투자, R&D, M&A를 통해서 성장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성장을 못하니까 주주환원을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합리적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자본 배치를 고민하라고. 근데 한국 기업의 99%는 이사회에서 그걸 안 합니다. 이사들이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정하고 은행들 금융지주사는 그거가 이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정도만 대출을 하고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주주환원을 한다 정해졌는데 삼성전자, 현대차, 뭐 SK 이런 데들도 이제 심각한 고민을 해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산업마다 회사마다
그 상황이 틀리고 그것의 판단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간 우리 뭐 일부 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상법 개정이나 이런 주주환원 움직임에 돈을 주주한테 퍼주는 게 아니라 성장할 자신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모든 회사의 현금 흐름을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R&D하고 M&A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지금 뭐 아마존, 테슬라는 배당 안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성장을 하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입장이면 당연히 그 길을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성장과 주주환원의 조화를 꾀하는 거고 진짜 성장을 하나도 못하면 주주환원에 집중을 하는 거고 결국은 그 우리가 그 밸류업을 할 때 자본 비용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자본 비용인데 주주 입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권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사람 한국이나 어디에 투자하면 한국에 뭐 아니면 미국에 투자하면 연 10%는 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 계산으로 나오는 재무 이론에 나오는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참여를 한 주주한테는 성장을 하든 주가 상승이나 주주 환원을 통해서 연 10% 정도,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정도 리턴을 회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에 어떠한 조합을 통해서 만들지는 회사의 이사회의 판단입니다.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 그게 요구 수익률이 적당히 좀 지켜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 그러면은 좀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진짜 주가의 그 변동성에다 베팅을 할 때는 큰 돈 넣기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뭐 연간 한 몇 % 정도는 나올 것 같아.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좀 더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개인인 저도 그런데 진짜 큰 기관들 같은 경우는 큰 돈 집어넣으려 그러면은 적당히 이 정도 수익률은 나와야지라는 게 있을 거고 그거를 또 그 회사 쪽에서도 주주가 그만큼이 바라는 요구 수익률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경영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분명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도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 국민연금도 네.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뭐 30년 이상 전 세계에 투자를 했잖아요. 네. 과거 데이터를 갖고 제대로 계산을 하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 배분을 제로를 해야 된다고 그거는 다 이미 내부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주식시장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안 나오니까. 하지만 국민연금이니까 한국 시장을 버릴 수 없고 뭐 150조, 180조 자금을 유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뭔가 변화해야 되는 진짜 그런 계기고 그것을 기업들이 패밀리, 지배주주, 이사회가 그거를 인정하고 바뀌지 않으면 진짜 큰일이 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발전을 해야지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야, 되게. 근데 우리는 그런 그 선순환의 국면에 전혀 있지가 않죠. 우리나라는 그 주주 수익률이 없죠. 이자 안 내고 돈 쓰는 데가 자본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뭐 되게 이제 주주의 돈은 공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뭐 이제 포럼 회장을 맡다 보니까 뭐 이제 사장님, 부사장님 아니면 어떤 때는 뭐 그룹 그 회장님, 부회장님도 만나는데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예. 어디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내가 요즘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2달 사이에 한 15%가 빠졌다고 여기가 지금 도대체 뭐를 하는지 이 회사가 하면서 본인 회사는 10년 동안 주가가 70% 빠졌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반성 내지 미안한 감정을 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것과 우리 회사 주식을 산 주주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회사의 주주는 그 주인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호구로 보는 거죠. 호구로 보고 그것의 비용은 제로다. 근데 그 사람도 그 회장님이 삼성전자 투자했을 때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 회사에 투자한 분들도 10%에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70% 무려 70% 빠졌습니다. 그게 한 단적인 예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지배주주, 패밀리들의 생각, 그 측근들의 생각, 그다음에 이사회 분들의 무관심, 이제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결정체예요. 우리 자본시장이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5천 가는 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계산해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계산해 보셨는지 좀 한번 입증해 주십시오. 뭐 어렵지 않습니다. 표 한번 같이 보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성장과
주주환원의 약간 조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변화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건이 우리 한국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이익 증가율이 한 2~3%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큰 변화는 아니고 앞으로 5년 동안은 한 4%만 성장을 하자. 근데 4%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하고 기업들이 본업과 무관한 것들 좀 버리고 본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차입금을 줄이면 EPS 4% 순이익이 4% 증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당기 순이익이 4% 매년 4%씩 증가했다. 증가한다. 과거에는 한 2~3% 증가했는데 그게 하나 조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자사주 관련된 거예요. 첫 예. 번째는 매년 자사주를 전체 발행 주식수에서 1%를 사서 소각을 한다. 그러니까 매년 1%씩 하니까 5년 동안 이제 도합하면 한 5.1%쯤 됩니다. 근데 뭐 요즘 뭐 금융 지주사나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하고 있고 이미 금년 들어서 자사주 소각만 우리 상장사가 15조 원을 했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연율로 치면 뭐 전체 시장의 1% 이상이 지금 자사주를 사서 태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려운 과정은 아니고. 세 번째가 조금 까다로워요. 우리 전체 주식수의 한 5% 이상을 자사주로 들고 있는데 지금 뭐 그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자사주를 이제 소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 포럼은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일반 주주의 돈으로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경영권을 방해한다는 것은 되게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한 5% 넘는 거에 일정 부분 한 2.5%를 1, 2년 사이에 이제 소각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자사주 소각은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매년 게 매년 1%고 꾸준히 가는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한 5%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를 소각을 한 거다. 근데 이건 실제 뭐 은행들은 다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보면 뭐 KT 이런 좀 주주 친화적인데 뭐 현대차그룹도 최근에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성장의 조안점을 둔 데들은 이게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배당도 조금 늘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조금 더 성장이 나가고 자사주를 제대로 소각을 해서 주주 환원을 하고 배당을 조금 늘리면 투자가들의 신뢰가 쌓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퍼가 한 8.2배 우리 네. 시장 전체가 되는 게 5년 후에는 한 12.5배, 3배. 그러니까 뭐 한 40~50%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단한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일본과 대만 그 밸류에이션에서 한 90% 수준을 가정을 한 거니까 10% 정도 디스카운트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일본이 13.6배, 대만이 13.9배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게 12.3배니까 예.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그러고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 일본 기업을 방문해봐도 그렇고 대만 기업을 방문해도 그렇고 우리 기업이 최근에 좀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도 우리 기업들 되게 훌륭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가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의 좀 더 가속화된 성장, 자사주 매입 소각, 조금 배당 늘리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전 세계 투자가들이 한국 시장에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 한 5,030. 그래서 이제 실제 시장이라는 거는 똑똑하잖아요.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오르듯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보다 더 땡겨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충분히 가능하고 많은 해외 그 투자가분들 이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들이 그것과 관련된 법제도가 이제 뭐 변경이 되는 거, 입법화되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외국 투자가들이 엄청 꼼꼼하게 지금 상법 개정 입법화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왜냐면 요즘은 한국 신문도 다 영자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로컬 뉴스를 다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는 확실하다고 보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개선만 되면은 충분히 위로 튈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결국은 이게 이익 곱하기 PER이니까 이익이 연간 한 4% 정도 성장하고 PER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줄 수 있는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EPS 올릴 수 있는 자사주 소각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PER 12배 곱하기 아까 EPS 곱하면은 5,030이다. 근데 5,030이라고 이게 숫자 보니까 5,030인데 지수라고 생각해 보니까
와, 우리가 아마 5천 정고점이 3,300인가 그랬죠. 그렇죠. 예. 네, 잠깐 갔다 온 건데. 근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저평가돼 있고 억눌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교수님 행복회로 한 번만 돌려봐 주세요. 진짜 잘 되면 아. 이게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라 그러면 베스트 시나리오는 어때요? 그러니까 베스트 시나리오는 조금 더 성장이 가속화가 되고 자사주 소각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데 성장에 대한 가정을 4%가 아니고 5% 정도 하면, 근데 5%라는 건 높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명목 그 이익 성장률이니까 예, 예. 뭐 5%라는 게 높은 거 아니고 실제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한 5% 성장했고 대만은 10% 성장했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장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되게. 근데 그것도 솔직히 기업들이 본인들이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잘못된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한 4, 5%.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 케이스는 한 5% 가는 거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 케이스는 매년 1%씩 소각하는 건데 예. 매년 1.5%씩.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소각하는 게 베이스 케이스에서는 2.5% 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네, 3% 가정을 하면 그러면 좀 더 투자가들의 신뢰가 올라가서 그 목표로 하는 퍼가 12.3배가 아니고 13.5배인가 제가 가정을 했을 겁니다. 13.5배를 하면 13.5배면은 일본 정도. 일본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지수 6천도 가능하다. 아.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실무를 오래 했고 그쵸? 예. 국제금융시장 많이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고 이미 5년, 10년 전에 이걸 했었어야 되고 밸류업을 제대로 했었으면 지금 지수가 3, 4천원 가 있었을 텐데 너무 지금 주가가 억눌려 있어서 이게 먼 산같이 이제 보이는데 뭐 그런 건 꼭 아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건 큰 펀드들이 외국 펀드들이 대기 자금들이 지금 잠겨놓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들어온 데는 보장은 없겠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조건들이 있겠죠. 예, 예. 근데 그것의 첫 번은 상법 개정이 입법하고 빨리 가시화가 되는 거가 가장 첫 단추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밸류업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 가격이라는 거에 포커싱이 돼 있긴 한데 우리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과정들이나 우리가 뭐 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가격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질서잖아요. 맞죠. 질서. 모름지기 자본시장이라 하면 원래 이래야 돼라는 것이 지금 안 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게임을 하려면 게임의 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렇죠. 정도 얘기인데 그거 아니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레슬링을 하는데 네. 상대편이 반칙을 하는데 심판이 그걸 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가령 이사회 같은 거죠. 이제 기능을 안 하고 저쪽 편을 들어서 같이 나를 일반 주주를 공격하는 셈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랬고 심판 보려면 똑바로 그러니까 심판은 좀 공정하게 좀 봐주세요. 뭐 이 정도지 뭐 내 편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 내 편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그 법안까지 통과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보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좀 잘 안 될까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데 우리 뭐 대한민국 그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엄청난 기여를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기업군들이 탄생을 했고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 이제 임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조금 패러다임이 좀 우리가 선진국이 됐으니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임직원이건 주주가 노력을 해서 주주의 노력이라는 건 기다림이죠, 되게. 네. 그러면 그 과실을 이제 공정하게 이제 나누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식이라는 거는 영어로 스톡, 쉐어라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 에퀴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에퀴티. 예. 미국 사람은 에퀴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에퀴티라는 것은 평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평.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 원래 에퀴티에 우리 본 개념으로 들어가면 모든 주주는 평등하다. 형평을 강조했는데 우리는 이제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졌죠. 기울어졌고 그것을 악용을 지배주주 패밀리들이 한 경우도 많았고 그것을 이제
회사의 측근들 어떻게 보면 머슴들이 더 들고 나서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운동장을 제대로 잡아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들이 그 경영을 하고 그러는데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나쁜 비즈니스 모델은 아닙니다. 예. 검증이 됐고 경영 성과나 장기 투자 성과도 실제 좋거든요. 하지만 그 조건에는 상장이 된 패밀리 비즈니스는 일반 주주를 공정하게 대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지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주식 가지고 에쿼티 얘기는 했었는데 에쿼티가 평등하다라는 개념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간과하죠. 근데 에쿼티의 개념이 원래 그러니까 영어로는 fairness, 그러니까 공정, 공평, 뭐 이제 그런 의미로 딱 한국말로는 번역은 없는데 예. 우리 모두 똑같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되게. 근데 투자자들도 많이 만나시고 사실 기업에서 이사회 활동도 좀 하셨을 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그 오히려 그 법무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검사분들을 만나면 이거는 사실 상법 개정을 할 필요는 없는 이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니까 그거를 왜 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 사단을 일으키냐. 그러니까 법에서 회사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주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대주주가 혼자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를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는 게 뭔 말이 되냐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대선 앞두고 그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랑 개혁신당의 그 정책 참모분들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상법 개정 관련한 얘기를 물어보니까 세 당 모두 할 거라 그래요. 근데 왜 안 되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 포럼도 그 법전원 교수님들, 학자들하고 많이 일을 같이 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 포럼은 시장 전문가들, 금융인 많고 변호사랑 이제 학자들이 많은데 작년 초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사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버넌스나 관련된 기업법의 전문가, 가장 베테랑들도 상법 개정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에 기업이 들어가 있으면, 회사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당연히 주주는 들어가 있다고 이제 녹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뭐 두산 사태. 그다음에 그걸로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나면서 한국은 이것을 법으로 저 따로 명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저명한 뭐 그 대학들의 상사법 전문가들도 다 많은 분들이 가령 뭐 대표적인 게 뭐 서울대 송홍열 교수, 정준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따로 이것을 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교수나 교사가 학교와 이제 계약이 돼 있으니까 학교에 대만 충실하고 학생들은 방치해도 되는 거냐?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 안에 함축이 돼 있는 건데 우리는 기업들이 이제 항상 그래요. 기업들 이제 저희가 지적을 하면 우리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다. 그런데 법률적인 검토를 마쳤지만 주주가 자본시장이 어떻게 생각은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판단이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법률적인 검토는 최소한에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의 주주,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이거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짧고 회사의 주인은 그 주주가 우리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네. 그 회장님만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후진국적인 사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 한 명의 회장님 패밀리 중심의 사고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뭐 물론 뭐 계속 경영을 잘하는 정의성 회장 같은 분은 패밀리 멤버여도 경영을 해야 지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여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 경영인을 영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생각하고 그 결과를 공정하게 아까 에쿼티 우리 주식 개념 모두 공정하게 n분의 1로 나누는 게 맞죠. 예. 그러니까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도 조정우 회장이 뭐 패밀리이긴 하지만 실제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두 명의 부회장, 김영범 부회장하고 알렉스 초이 부회장 두 분이 해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전문 경영인 체제로 나가두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전문 경영인들이 또 보상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주가
주가도 몇 배 올라서 주주들도 하고 윈윈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주총회 하는데 주주들이 그 부회장님 건강 잘 챙기셔야 된다고. 그리고 조정호 회장님은 저기 그 뭐더라? 그 부자 순위 보니까 랭크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뭐 한국 대한민국에서 1, 2등을 하니까 되게 보기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경영을 해서 지배주주도 윈을 하고 일반 주주도 윈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 경영인도 많은 보상을 받아서 윈을 하는 윈윈윈 삼각축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죠. 근데 상법 개정이 그 결국 거부권까지 행사되게 됐던 과정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재계분들 만나서 얘기하면은 이게 뭐 미래에 대한 투자를 못 하고 배당만 하라 그러는 거 아니냐, 혹은 배당 안 한다고 소송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거버넌스 포럼 안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것 저희 같은데요. 포럼 내에서도 뭐 법학자 변호사들 많아서 항상 토론을 저희 활발하게 하는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절차적인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돈을 쓰는 그러한 중요한 안건이 올라왔으면 회사 현재의 재무 상황, 그다음에 미래에 앞으로 2, 3년 동안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회사가 그거는 제공을 해야 돼요. 당연히 중요한 그렇죠. 정보니까. 예.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건지 배당을 할 건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건지 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과정이 되게 그 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사회에 그가 결론을 내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진짜 전문 집단.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사회에서 제가 전문가 의견을 받으셨냐고 물었더니 NH증권. 근데 주관사 거를 받았다고. 주관사는 당연히 하라고 그러죠. 수수료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독립적인 뭐 JP 모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투자증권. 그러니까 이 딜과 상관이 없는 금융기관 아니면 변호사들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그 독립성이 보장이 된 그 딜과 무관한 아니면 맥킨지나 BCG나 이러한 컨설팅 회사의 전문가를 불러서 또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이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면 그 성관주의 의무는 충분히 충족을 하는 거고 이해상충도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거여서 저는 제가 뭐 그동안 쭉 많은 사회이사를 했지만 충분한 그런 토론과 논의를 거치면 정상적인 회사는 이사가 그러한 법률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은 항상 이상한 거래를 해서 그 회장님 지배주주한테 몰아주는 그런 데들은 이사회들이 이제는 앞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데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고 법률적인 리스크를 이사들이 질 수 있죠. 되게. 그렇죠. 사실 회장님한테 몰아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몰아줘야 되는데 몰아주면은 소송 걸릴 것 같아요를 걱정하시면 그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회장님 몰아주면. 그러니까 이사회 멤버들이 회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배주주 생각하고 일반 주주 생각이 틀리면 어떻게 되냐. 근데 원래 이사회라는 게 틀린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지배주주 생각과 일반 주주 생각이 틀리면 그것을 잘 판단을 해서 전체 주주한테 뭐가 가장 좋은지. 그러니까 지배주주를 위한 게 일반 주주의 이익을 극도로 침해를 하면 당연히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조화를 이루고 하라고 그래서 경험 많은 베테랑들을 이제 사회이사로 모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흑백의 논리로 이사회를 생각을 한다. 그냥 찬성 반대. 근데 뭐 다른 의견을 갖고 토론을 해서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법개정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너무 극단적인 상황들을 가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당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게 회사를 위한 거지 그 돈을 빼가지고 주주 나눠주는 게 회사를 위한 거냐. 그러면 내가 이거 배당하면 나 소송 걸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쪽 끝에서는 충실 의무라는 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생기는 부분이 걸리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경영활동 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자본배분 잘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계에서는 과도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소액주주들도 과도한 기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회사가 나한테 뭘 막 줄 것 같은 그런 기대?
이런 기대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건 이 상법 개정이 가지고 올 취지라든지 그 어떤 영향을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잘 형성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 되게 그 자본 배치라는 게 회사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어려운 과제고 그 가장 자본시장이 발달된 미국에서도 작동이 안 하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약간 무지도 있지만 좀 엄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포럼이 삼성전자랑 현대차에 한 18개월 동안 이사회 안건을 따져봤는데 그 한 100개 정도 안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충실의 의무를 적용해야 되는 거는 이제 5% 정도 미만이에요. 그래서 극히 소수고 그 5%라는 것도 관계사 간의 거래, 그래서 공정거래법 같은데 이미 다 정해진 거여서 정상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은 거의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뭐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안 했던 절차적인 정당성, 제대로 자료를 갖고 심각하게 토론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 문제는 없을 거다. 근데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경영은 주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회장님 중심으로, 회사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경영을 했는데 모든 것을 우리 회사의 주주 관점에서 3년, 5년,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냐, 성장을 통해서 얼마만큼 리턴을 만들고 주주 환원을 통해서 얼마만큼 돌려줄 것인지 그 큰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같은 데 보면 최근에 뭐 알파벳이나 메타 같은 데 원래 애플은 주주 환원을 많이 했고 애플은 버는 이익의 100%를 주주 환원을 합니다. 그러고도 현금 흐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알파벳이나 메타가 공격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요. 그것은 여전히 회사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시그널을 이사회가 보내는 거고, 그렇게 이사회가 생각을 하는 거고, 자기네가 미래에 엄청난 투자를 뭐 50조 100조를 매년 하고 나서도 돈이 남으니까 우리 회사가 저평가되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좋다는 이제 그런 식의 논리를 갖고 생각을 갖고 토론을 해서 이사회를 운영하면 되고,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국내 이사회가 너무 그 내국인 중심으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 기업인데 이사회는 뭐 삼성전자 가령 100%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일부 받아들여서 좀 글로벌한 관점에서 이미 우리 경쟁사 TSMC 같은 데는 10명 이사회 중 6명이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서서히 우리가 이제 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사실 상법 개정, 그 상법이라는 그 문구 자체가 약간은 좀 상징적인 의미도 좀 있잖아요. 딱 요것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잡는 게 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제 기대인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국민적인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딱 공감을 하는 것 같아서 상법 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 그 법 하나 그냥 딱 바꾼다고 이 세상이 달라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우리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일종의 그 로드맵을 좀 그려주신다면 어떻게 좀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포럼에서 4월 말에, 그러니까 한 달 전쯤 이제 차기 정부를 위한 자본시장 7대 과제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7개 과제가 전반적으로 대부분 완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5천, 6천을 우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첫 단추는 무조건 상법 개정이다. 그래서 이제 투자가 보호, 주주 보호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자사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약간 그 일반 주주 돈 갖고 경영권 방어한다는 건 이제 반칙이죠. 세 번째는 이제 배당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지금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넘으면 49.5% 과세가 되니까 전 세계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 지금 다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소득을 분리해서 좀 합리적으로 하자. 그래서 뭐 이소영 의원도 전에 한번 발의를 한 게 있고, 그래서 배당을 좀 더 많이 해서 그 문화가 되면 이제 은퇴한 분들, 중산층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배당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사회 구성이 그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중 투표제. 그래서 최소한 한두 명, 두세 명의 이사는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의사가 반영이 된 좀 독립적인 인사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게 이제 뭐 감사위원을 좀 분리 선출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그 회사 간의 M&A나 이런 거 있을 때 좀 공정한 가격으로, 근데 그것에 대한 그 권한과 책임도 이사회가 그러니까 제3의 그 독립위원회를 설치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밸류업도 그 개념과 우리 가이드라인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실천 의지가 거래소나 금융당국이 없었던 건데, 뭐 어디 정당이 그 다음 그 우리 대선에서 이기든 간에 밸류업을 좀 더 잘 살려서 모든 기업이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강제화를 좀 시키면,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이사회나 경영진들이 바뀝니다. 아, 이게 주주가 원하는 건 이거고 우리가 그러면 한 10%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지? 뭐 이제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KB이사회 같은 데는 진짜 아주 활발하게 토론이 있고,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모든 이사분들이 깨우치고 그걸 바탕으로 경영진한테 잔소리도 하고 코칭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되게 좋은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고도 제대로 실행이 안 됐는데 밸류업을 모든 상장사들이 할 수 있게 좀 강제화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로드맵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기업의 그 이사회 보드 멤버들 앞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강의원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특정 기업의 그 경영권 분쟁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진이 되게 잘해. 그러니까 패밀리 오피스이긴 하지만 경영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외부에서 경영권 분쟁이 들어왔어요. 근데 경영권 방어가 안 돼. 그래가지고 회사 돈을 동원해가지고 경영권 방어에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사분들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회가 보기에 지금 경영진이 되게 잘하는데 외부 세력이 공격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방어할 돈이 없어. 그래갖고 회사 돈으로 방어한다는 안건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남의 일이 아니라 이사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좀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사회는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 모든 주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주주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이 국민연금 같은 데도 포함되고 일반 주주, 소수주주도 포함되는데, 가장 베스트 선택지가 무엇이냐. 네. 어떻게 보면 뭐 회사를 파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라는 건 모든 안건에 대해서 자기가 이사가 되는 순간 사회이사는 최소한 독립이사가 돼서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회사를 좀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밸류를 높이는 방법을 해서 우리를 그 방어하는 게 좋은지,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을 놓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고, 가장 주주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항상 생각하면 되죠. 되게. 그분들은 이제 그냥 뭐 크게는 말씀 못 하시고 이제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배임인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시면서 어쩌면 그럴 때는 그냥 나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모이면서 또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규정들도 좀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남우 교수님 모시고서 상법 개정하게 되면 코스피 5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 5천이라는 숫자가 그냥 5천이라는 숫자로 보기에는 너무나 손에 닿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의 이런 그 어떤 지금의 경영을 잘하는 거는 어떻게 경영을 잘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을 바꾸고 절차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5천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가슴 설레면서도 되게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어떤 당이 집권을 하게 되든 이 상법 개정이라는 시대적 화두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전처럼 살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 자본시장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피플 진행했고요.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